두 번째 발표자는 김솔 선생님입니다. 김솔 선생님, 현재 수진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셨습니다. 교육학 석사를 받으셨죠. 관심 분야는 초등교육, 역사교육, 교육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한국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김솔 선생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솔입니다. 동북공정이 가진 의미가 비단 학술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학교 현장에서 종종 가지게 됩니다. 이미 중국의 소분홍들은 중국 정부가 제시한 동북공정을 정설처럼 학습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동북공정이 단순히 학술적인 주제 차원이 아닌 일선 학교 현장의 교육에 있어서도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앞으로 그러한 영향을 계속 줄 것으로 기대하며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5년간 진행된 그 동북공정은 21세기 한중 갈등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유라시아 14개국과 접경하고 있으며 50개 이상의 민족이 모여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입니다. 다민족 국가의 특성상 소수민족 문제는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며 이는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조선족을 비롯한 소수민족의 독립 요구를 저지하고 하나의 중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 차원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동북공정 그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북공정은 단순한 학술적 의도가 아닌 정치적인 목적이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동북공정이 중국의 포기할 수 없는 국익의 일부임을 증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 과정의 개편 및 활성화를 통해 우리 고대사 교육을 내실화하는 것부터 실천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본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데, 첫 번째, 지난 2002년부터 5년간 진행된 동북공정 프로젝트가 한국과 중국의 갈등의 단면을 극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체제 이후 중국몽이라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꿈꾸고 있으며 이는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의 끊임없는 갈등을 낳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역사 문화 왜곡에 대한 대응 논리를 탐색하고 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연구의 주안점은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의 위치나 성격 이런 것 같은 문제를 규명하는 차원이 아니고 중국의 한국 역사 문화 왜곡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음을 밝히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의 방법입니다.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와 교육과정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과 교육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문헌 연구에서는 중화민족론과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 즉 동북공정의 기반이 되고 있는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교육과정 분석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과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고구려, 고조선, 발해 관련 내용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 연구 과정 및 절차입니다. 자, 연구의 과정 및 절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서론에서는 동북공정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본론에서는 동북공정의 이론적 배경 및 초등교육 현장의 고대사 교육 실태에 대해서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역사 문화 왜곡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제언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으로서 중국의 동북공정의 이론적 기반이 되고 있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중국은 유라시아 14개국과 접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의 자치구, 30개의 자치주, 120개 자치현에서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5개의 소수민족, 위구르족, 장족, 조선족 등 이런 소수민족이 있는데 이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라는 것은 한족을 중심으로
여러 소수민족들이 공동으로 중국을 이룩했고 하나의 중화민족을 형성할 것이라는 그 이론입니다. 주장입니다. 그래서 중화민족이라는 그 내용 틀 속에는 한족만 있는 게 아니고 한족을 제외한 중국의 묘족, 장족해서 조선족까지 55개의 소수민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중화민족이라는 그 틀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론적 논리를 확장한 것이 동북 공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동북 공정의 주요 이슈 및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 고조선의 기원에 대해서 중국 측은 고조선이 기자조선과 위만조선, 한사군으로 이어지는 중국사의 일부를 형성했다는 주장인데 비해서 우리 측의 대응은 고조선 중국과의 차별화된 독창적인 청동기 문화에 기반한 당군 조선의 국가로 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여에 대한 논쟁에 있어서는 부여족이 한민족과 무관한 중국 소수민족의 일원이다라는 게 중국 측의 주장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측은 부여는 한민족의 일부인 예맥족이 세운 국가이다라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의 기원 및 국가의 성격에 대해서는 고구려는 중국 고대 동북의 소수 민족 지방 정권이다. 그리고 중국 역사상의 병강민족이라는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측은 고구려는 중국 세력을 몰아내는 데에서 건국한 독립국이며 한국사의 엄연한 일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과 고구려의 조공 책봉 관계에 대해서 중국 측은 고구려는 중국의 역대 왕조와 군신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조공과 책봉은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 정권임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측은 조공과 책봉은 당시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된 외교 형식 또는 국제 질서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이것이 단순히 중국의 역대 왕조에 종속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강역 관련 논쟁에 있어서는 고구려는 중국 왕조의 군현에서 건국되어 활동했기 때문에 중국의 일개 지방 정부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한 반면, 우리 측은 중국의 강역, 즉 군현 밖에서 건국해서 중국을 축출하면서 발전한 엄연한 독립국가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고구려의 개성 문제에 대해서는 고구려 멸망 후 고구려인들은 한족에 융합이 되었고, 고려는 고구려를 개성한 국가, 즉 왕조가 아니며 고려 왕씨는 고구려 고씨의 개성자가 아님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측은 이에 대해서 당에 끌려간 유민도 있지만 대부분 고구려 지역에 남아서 발해 유민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발해가 고구려를 개성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당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도 중국은 수당 왕조와 고구려 간의 전쟁을 중앙 정권 대 지방 정권 간의 통일 전쟁으로 규정하는 데 비해서 우리 측은 고구려와 수당 왕조 간의 전쟁은 국가 간의 전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 국제전이라는 성격에서 보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해의 기원에 대해서도 발해는 당나라 황제의 책봉을 받은 중국의 지방 정권, 그 군신 책봉 관계와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있는 반면, 우리 측은 발해는 고구려의 유민들이 세운 국가이며 당 제국의 책봉과 무관하게 왕위 개성이 진행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해 문화의 독창성에 대해서도 중국은 당과 발해가 중앙 대 지방의 관계이며 발해 문화의 바탕은 말가린의 문화에서 기원했다라는 점에서 보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측은 발해가 고구려의 문화를 바탕으로 당의 문화를 수용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그 주요 내용이었는데, 그러면 실제 우리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이러한 고대사 부분, 중국의 동북 공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처는 초등학교 사회 5학년 2학기 단원 1단원 13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첫 번째로 그 현행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5학년 2학기 1단원에서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등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분들이 다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동북공정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고대사 부분은 대략 한 7쪽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분석 결과 고대사 부분은 간략히 다루거나 생략하는 부분이 많아 중국의 역사 왜곡 움직임에 대한 대응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동북공정을 비롯한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해 인지하거나 학습할 수 있는 별도의 내용 체계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자, 더불어 주목할 점은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중국의 동북공정의 원인을 제공하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과 관련된 어떤 내용 서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중 역사 갈등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충분한 그 학습과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동북공정에 대한 이해와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저는 파악했습니다. 한중 관계의 진정한 그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는 동북공정에 대한 발전과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우리만의 역사 인식만으로는 엄연히 부족하고 이웃나라 중국인들은 중국인 그 자체를 또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탐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 교과서 기술을 된 부분을 살펴보면은 교과서 11쪽 5학년 2학기 11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 이후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들 중 가장 힘이 센 세력이 주변 세력들을 하나로 모았다. 이 과정에서 우리 역사 속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등장했다. 고조선 건국과 관련하여 다음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고조선 건국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12쪽에는 고조선에는 법조항 8개가 있는데 현재는 3개만이 전해지고 있다. 이 법조항을 보고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8조의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은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한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교과서상에서는 고조선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고조선 등장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고요. 고조선을 비롯한 우리 민족의 기원인 예맥족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민족의 뿌리나 역사적 기원에 대한 소개나 기술도 부족했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감안해야 될 점은 교과서 전체의 분량상의 어떤 제약도 작용했을 거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고조선의 영역을 한반도와 주변 지역이라는 불분명한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쪽에 보면은 한의 침입으로 고조선이 멸망 후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는 여러 국가가 등장했다. 그중 고구려 백제 신라는 왕의 권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국가 체제를 갖췄다. 그리고 이제 15쪽에는 고구려는 주몽이 부여를 떠나 졸본에 세운 나라이다. 이후 고구려는 국내성 지안으로 수도를 옮기고 꾸준히 정복 활동을 벌여 5세기의 전성기를 맞았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자, 그 고조선의 멸망이 중국의 한나라와의 전쟁으로 인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후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 건국된 민족 국가 이 부여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북공정의 주요 핵심 주제인 고구려의 기원 및 국가적 성격, 조공 및 책봉 관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간략하게 그냥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고구려가 중국과 벌인 수당 전쟁에 대한 내용 서술, 지도상의 표식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삼국 통일의 과정이 상당히 모호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해에 대한 통일 신라 이후 발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그 대조영은 고구려 유민으로서 당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틈을 타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 이끌고 스스로를 고왕이라고 칭하며 동모산 지역에 발해를 세웠다. 그래서 쭉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임을
교과서상에서 제시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데 반해서 발해에 대한 중국적 시선, 그 시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뒤에도 좀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생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본다면은 충분한 학습과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동북 공정에 대한 이해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중국의 한국 역사 문화 왜곡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초중고교 고대사 교육 개편에 대해서 우리가 활성화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의 역사 문화 왜곡에 대한 각국의 대응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해 보면은 우선 고대사를 다룬 교과서의 체계적 기술과 함께 교과서 분량을 어느 정도 이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면하고 현직 교사 대상의 교원 연수 프로그램 개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급 담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과별로 선생님들이 이제 지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역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좀 부족한 편입니다. 일선 학교에서 역사, 고대사 부분을 지도하는 현장 교사의 동북 공정을 비롯한 중국 역사 왜곡 그리고 중국의 그런 생각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과정, 연수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교사의 수준이 교육의 질을 결정하고 학계에서 연구된 연구 성과나 일선 교원 학계에서 연구된 연구 성과가 일선 교원을 대상으로 공유될 때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이에 대한 이해와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선생님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이런 내용을 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학교 현장의 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왜 학교 현장의 교육이 중요하냐 하는 것을 다시 이 연구의 주제하고 연결시켜 보면은 중국의 역사 문화 왜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정치적인 대응이 있겠죠. 중국과의 정치적 대응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학계의 대응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학술적인 어떤 연구, 고구려의 강역이나 위치, 역사 이런 것들 연구하는 그런 어떤 대응, 그걸 통해서 중국의 어떤 논리적이지 못한 주장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역사학자들이 많은 부분을 연구한다고 해도 학교 현장에서 공유되지 못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비효율적인 대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비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한 대응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현행 초등학교 교과서를 한번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동북 공정에 대한 소개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중국의 동북 공정에 대한 내용을 지도할 수 있는 어떤 단원이나 특설 단원이나 차시를 개설해서 이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 제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 교육의 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사료를 바탕으로 비판적이고 비판력과 사고를 신장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실 수업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점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대사를 다룬 교과서 분량상의 문제가 있는데요. 고조선 이후 고려의 건국에 이르기까지 동북 공정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 그리고 관련 내용이 한 7쪽 정도에 불과하고 교과서의 전체적 분량 부족으로 중국과의 동북 공정 관련 쟁점들이 매우 간략하거나 많은 부분이 생략된 채 서술된다는 점을 그것이 현실태입니다. 이와 관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좀 제안하고자 합니다.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등 중국과 접경했으며 비교적 활발한 교류가 있었던 국가들에 대해서
그 어떤 민족적인 기원이나 문화, 역사에 대한 내용이 현재보다는 좀 더 체계화된 그 교과서 기술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교과서 분량을 좀 더 늘리고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교육 내용, 교수 방법에 대해서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연수 프로그램 개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동북공정에 대한 소개가 부족했는데, 그 동북공정에 대한 내용을 접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단원의 종결부에 중국의 동북공정과 그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특설 단원 등을 갖다 제시해서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역사교육 방식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단순한 그런 어떤 역사적 사실의 나열만으로는 학생들의 어떤 흥미나 폭넓은 이해를 불러일으키기 힘들다는 점을 전제로 고조선 고구려 발해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위해선 사료를 바탕으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탐구하고 비판할 수 있는 수업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고대사 연구 성과의 공유 플랫폼 구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한국의 고대사 영역에 대한 우리 역사 인식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고대사와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의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는 향후 동북아 역사 분쟁과 우리나라 남북 통일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 될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이건 좀 사례가 다르지만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의 전후 처리를 위해서 전후 처리 문제를 규정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 아주 독도에 대해서 그 불완전한 그 규정을 하는 바람에 여전히 그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독도가 자기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국제사회의 그 역사인식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저는 국내 주요 연구 성과물, 그 동북공정 그리고 우리 고대사 관련된 연구 성과물 등을 영어, 일어, 중국어, 독일어 등 주요 언어권의 문으로 번역하여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고대사 관련 통합 아카이빙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 학계의 한국사 및 중국사 연구자, 학생 그리고 세계인을 대상으로 동북공정의 그 어떤 허구성이나 문제점을 입증하는 학술적 연구 자료를 제공하고 공유함으로써 연구 성과들이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그리고 관련 연구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그러니까 내셔널 아카이브 같은 그런 시스템을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그런 관련된 자료들이 잘 집적이 되어 있다면은 과연 중국이 그러한 무리한 주장을 했을 때 국제사회가 그런 내용들을 과연 중국의 그런 국력에 기반해서 그냥 무조건 동의하고 동조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그런 어떤 학문적인 내용들을 단순히 우리만의 어떤 연구 성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를 둘러싼 국제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같이 동의해주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고대사의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방안, 고대사 전문 연구자 그룹 육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고대사 전문 연구자 그룹 육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고조선이나 고구려 발해 이런 부분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연구하는 그 연구자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크게 그런 부분에 대한 주장들은 기존에도 계속 있어 왔고요.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중국의 역사 동북공정을 비롯한 그런 어떤 역사 왜곡에 대한 문제를 같이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연구자 그룹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교과 내용학 전문가의 육성입니다. 그러니까 현실태를 살펴보면은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역사 연구를 이끌어갈 신진 연구자에 대한 그 지원 시스템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공계에 비해서 이런 인문학 계열의 어떤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뭐 주제의 사실인데, 이런 부분, 교과 내용학 부분을 우리 이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그런 연구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지원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 학계에 국사편찬위원회나 동북아 역사재단, 뭐 주요 기업 등이 연구자 육성 펀드를 구축하여서 연구 풍토를 조성하는 거, 그리고 ESG 차원에서 역사 연구를 위한 적극적 후원과 신진 연구자 지원 환경 조성이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교수 방법 전문가 육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의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방법의 전문가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태는 고대사 교육에 있어서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하고 연구하며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이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교원의 질이 학생의 교육을 결정하듯이 역사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학생들의 역사의식과 동북 공정에 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역사적인 사고 능력 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학교 현장 교원을 역사 교육의 전문가로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고등학교에 비하면 초등학교는 더 열악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역사의 어떤 우리 고대사 부분, 동북 공정과 관련 부분된 이론적 연구들이 활성화되는가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도가 되어야 되고 어떻게 가르쳐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원과 그리고 전문가 육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육성 방안을 제시해 보자면은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축적한 교육 방법적 노하우를 학교 현장 교사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현장 교사를 대상으로 그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자 육성 프로그램, 그리고 동북 공정에 대응할 수 있는 고대사 분야에 대한 혁신적 교육 방법과 교수법을 개발한 교원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비 지원, 연구 논문 공모, 현장 교사 연구비 지원 시스템, 뭐 수업 사례 공모,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할 걸 제안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동북 공정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하고 지도하고 동북 공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마련해 보고 하는 것들이 우리 고대사 연구만큼이나 저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 학생들은 동북 공정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을 것이고 바닥 수준이 될 것이고, 나중에 가서는 국제사회에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는 데 있어서도 많은 걸림돌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상과 같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연구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에 근거한 동북 공정에 대해 우리 교육 현장은 매우 간략하게 되어 있고, 내용 자체가, 그리고 생략된 교과서로 지도하는 등 대응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초중고교 고대사 교육의 개편 및 활성화. 본 연구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했는데요. 고대사 연구 성과를 위한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야 될 것이고, 고대사 교육의 개편을 위해서 관련된 특설 단원이나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이고, 전문 연구자 그룹 육성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현장 교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교수하는 방법, 가르치는 방법, 내용들이 공유될 수 있는 분위기나 환경들이 조성되기를 제안해 봅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